먼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 김감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담당 이제 저희 유희종 센터 소장님께서 오늘 부재 중이셔가지고 제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 신진행 정책팀장입니다. 저희 산업부도 안 오시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들어보는 위주로 왔고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내용 있으면은 저희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전기나 열, 특정 분야,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 패턴이죠. 그게 전기, 열, 그다음에 수송 여기서 특정 거를 배제하고 가령 열을 배제하고 전기만 활성화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 원간에서도 전기를 활성화할 때 신시 전력이라면 태양광이나 풍력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렇게 배제하고 하진 않습니다. 에너지 원별로 밸런싱 있게 특히 원 내에서도 균형 있게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례로 좀 오해가 있으신 게 보정계수, 쉽게 말해 RPS로 얘기하면은 가중치입니다. 그걸 만들 때 특정 원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RPS로 설명드리면 해상풍력 가중치가 3.0 가까이 되는데 지금 깔려 있는 거 2개 정도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철저하게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성 분석해서 전혀 치우침 없이 만드는 숫자가 아까 태양광이 왜 떨어지냐 효율이 개선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기술개발 발전소가 저희가 계속 롤링하면서 가중치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 보고 이게 정부가 높은 거는 하려고 하는 거고 낮은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밸런싱 있게 추진하고 계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이남 한국지열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열 쪽에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시공비를 낮추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리가 마련돼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지열 발전하고 지열 히트펌프하고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아까 이동 박사님 표에 좀 잠깐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지열 발전 3, 4,000m 들어가는 거고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은 100에서 500m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지하수 우물이 100에서 한 500m 정도 된 우물이 200만 개공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은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열하고 그리고 열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하고 구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RE 100을 지금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좀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KRE 100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운영하는 어떤 내용들이 온실가스 감축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농어촌 신흥화재단 쪽에서는 지열을 활용했을 때 탄소 배출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건물 쪽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좀 활용해서라도 지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계측 설비들이 운영이 되고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좀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최소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저리로 융자나 보조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어떤 비용을 좀 상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나가서는 RE 100에 지열 에너지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RE 100에 공식적으로 열 에너지가 재생 열 에너지가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좀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조성구 태양열 융합협회 발전위원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화 의무화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주어져 있고 어쨌든 이거는 뭐 달성을 못하면 뭐 인류가 완전 없어질 수도 있는 이 지구상에서 그런 중차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지금처럼 가서 지금 같은 정책으로 가서 탄소 중립 목표에 뭐 30%나 달성이 될까요? 진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의무화는 필수적이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필수적인데 당연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뭐 반대 장벽이 엄청 크게 부딪히겠죠. 물론 중국 같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유럽의 이제 민주 국가들은 이런 과정을 다 똑같이 겪었을 거거든요. 뭐 독일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뭐 의무화, 법제화 하는데 반대 안 했겠습니다. 똑같이 반대를 했을 건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어떤 캠페인을 통한 뭐 홍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뭐 물론 이게 이제 입법부 쪽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뭐 의원님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한 노력 없이 사실 귀찮잖아요. 뭐 일도 많고 뭐 귀찮은 일도 많고 한데 어쨌든 누가 총대를 매지 않는 한은 요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뭐 입법 그다음에 행정기관 우리 산하기관 모두 다 모여 있는데 이런 자리 사실 재생열 전체가 이렇게 모인 것도 지금 굉장히 뭐 오랜만인 것 같고 이런 자리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어쨌든 아까 그 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 뭐 다시 토론할 기회가 생기면 이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뭐 당장에 뭐 100% 만족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제화나 의무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제화 의무화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효재 호소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지열 인력 양성 센터장도 맡고 계시죠. 지열 인력 양성센터를 맡고 있는 호소대 임효재 교수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뭐 이 전력이나 전기 계통의 그 발전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 우리 열 쪽도 언젠가 이렇게 좀 이런 그 포커스를 받고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라고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양희원 형님 의원실하고 그다음에 칸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마련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뭐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우리 열 분야가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산업으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음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저희 지열 제가 이제 뭐 재생열 대신에 지열이 이제 입에 붙어 있으니까 지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열 관련 인력 양성 그리고 R&D 이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인 뭐 CO2 감축이나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구체화해서 우리가 현재 기업, 연구소, 학교 이쪽에서 우리 열 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몰제 이후로 열 부분에 대한 R&D가 사실 거의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효과가 이제 한 거의 10년이 되는데 아주 피부로 느끼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여기 이제 기업 대표님들 많이 계신데 일단 학교에 교수님들 만나시면은 제일 먼저 학생 보내달라는 말부터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 현업에 뛸
직원이 없는데 학생 좀 보내달라. 근데 저희 대학 입장에서도 보낼 학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기업에 학생을 공급하는 루트가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R&D를 받아서 그 과제를 우리 학생과 기업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끝나면 그 학생들이 다시 이제 그 기업에 진출을 하고 다시 그 이제 기업에 가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다시 또 학교로 피드백해서 학교에서 또 새로운 연구를 받아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생태계 하나의 순환 구조를 갖는데 그 가장 중요한 시작 단계인 R&D 부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환 계통이 한쪽이 막히면서 이제 서서히 그 업체의 어려움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우리 지열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의 그 지열 시공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 기준에 의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공 절차라든가 재료라든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10여 년 지나면서 보면 새로운 선진국에서 새로운 기술도 도입이 되고 또 현장에 잘 맞지 않는 시공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 기준이 좀 변경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또 새로운 기술 여기다 또 포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기업과 학교와 여기서 에너지공단 쪽으로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공단에서 저희가 또 의뢰를 받아서 시공 기준을 개정을 하려다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기술적 백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많아요. 즉 뭐냐면은 기술적 백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R&D를 통해서 그게 확보가 돼야지 누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R&D가 여기저기서 되는 그걸 자료를 가지고 현재 기술이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공 기준에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에너지공단에서도 편하게 좋습니다. 이거 넣읍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이거 해달라. 이거 우리 기업이 개발했으니까 넣어달라.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은 그걸 누가 하냐면 결국은 R&D 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이제 자비로 R&D를 처음에 좀 하다가 이거 해봤자 어차피 보급사업, 의무화사업에 못 들어가.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또 안 해요. 정부 다 R&D에 손 놨습니다. 인력 손 놨어요. 그럼 저희가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산업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이 다 지금 묶여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보급사업의 애로사항 중에 전력과 열이 구분이 안 돼서 우리가 열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마치 시장 의무화 사업이라는 시장에 들어가서 열 부분은 너희들은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그 대신 같이 전력하고 경쟁을 해 뛰어. 지금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점점 쇠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태양열 아까 제가 보니까 정말 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태양열이 가장 앞섰어요. 우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또 지열이 가장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받다가 지금은 전체 다 합쳐도 0.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산업이 쇠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결과죠. 어느 게임에서 손발 묶고 같이 뛰는데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쇠퇴하는 거죠. 다행히 오늘 참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우리가 입은 살아 있으니까 그죠? 손발은 묶였지만 입은 살아 있으니까 우리 손발 좀 풀어달라라고 정부나 국회나 관계 요로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쪽이 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동네 앞에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개울에 아무리 가물어도 항상 물은 조금 흐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하천 유지수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천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도 살고 뭐 사는 게 많다고 그럽니다. 개들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유량을 확보를 해서 흘려 보내줘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그걸 상부에서 그 물길을 막아놓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작과 끝을 풀고 우리 열 산업이 다시 옛날에 그런 부흥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창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 박창대입니다. 조금 전에 임 교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재생열에너지 활성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아까 시작이라고 하는 연구 지원 부분, 사실 뭐 과거만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꽤 재생열에너지에 대한 연구 지원이 꽤 많았었습니다. 적당하게 유지될 수 있을 정도는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막혀 있다는 사실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태양에너지 학회에서 태양열 부분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쪽에서 어떤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거든요. 대부분의 오늘 이제 얘기가 우리 재생에너지의 적용 분야를 건물 분야로 국한해서 물론 뭐 건물 분야는 국한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 에너지가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건물 부분만 아니라 산업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산업 부분에서 열 에너지 사용량이 건물 부분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 부분에서의 열 에너지는 대부분 그 화석 연료에 기반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뭐 작게는 70%,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높죠. 그 비율이 한 90%까지 2019년 기준으로 90%의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화석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구현해야 하는 지금 이 당면한 시국에 산업 부분에 우리 재생열 에너지가 좀 더 많은 기여를 한다면은 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태양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그 조일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보면 태양열의 보급 장벽 중에 하나가 수용성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고 과거 이제 좀 무자격 업체들이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정적 인식 플러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용성 문제에 많이 이제 연계돼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대부분 다 가정용 또 조금 더 확대해서는 건물 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용 쪽으로 확대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설비 규모, 아까 규모의 경제성도 말씀해서 경제성이 좋아졌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 산업용 쪽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시스템의 설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O&M 부분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용성 부분도 일반 건물용에 비해서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이 재생열 에너지 부분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전력화와 관계된 히트펌프, 물론 히트펌프는 재생열 에너지 관점에서 적군일 수도 있고 아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끌어안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불편한 건 한 가지는 이 태양광하고도 경쟁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태양광과 이렇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산업 분야의 확대 부분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앞서 그 산업 공정열, 태양열 산업 공정열 시스템 개발 부분도 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제안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된 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다행히도 경제성이 뭐 전기 보일러, 가스 보일러와도 비교해서 또 충분히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열이라든지 수열과는 달리 산업 분야는 최소한 한 70도 이상의 고온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열과 수열이 할 수 없는 높은 분야에 특히 산업 분야는 보통 한 60도 이상의 고온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태양열이 그쪽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 지원 또 연구 관련 지원도 그쪽으로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비기술협회 감사 맡고 있는 이성락 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설비기술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이성락입니다.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좀 산업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건물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 이후에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에 사용되는 최종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소비됩니다. 냉열과 온열을 직접 생산하여 이용한다면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발생 손실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소비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다루는 태양열, 지열, 수열 등 재생열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배출하는 온열 및 냉열 형태의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소비하는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연료전지의 경우 보면 신재생 에너지 편입과 과도한 보정계수 적용으로 연합뉴스 2023년 2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도 신재생 에너지 의무 사후 관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설치된 전국 연료전지 발전 설비 384개소 중에서 123개소, 즉 32%만 운영 중이고 있고 나머지 68%는 부품 문제 등이나 그다음에 가스 요금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열의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유일하게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지열 이용 검토서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복잡한 이용 절차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주나 발주청에서 지열은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현장에서 편의성만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함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연료전지와 같이 건물 준공 후 가동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열이용 검토서 작성 및 승인 절차는 폐지되거나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지열 설비는 의무기관에서 설계 요약서, 계산서, 도면, 지중열 전도도 시험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 기술 검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열용 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지중열 전도도 측정은 인근 지역에 건축 허가건이 여러 건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각각 현장마다 지중열 전도도 시험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중열 전도도 측정에 필요한 시험 천공 공사비라든지 시험 성적서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수직 밀평의 경우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
개방형은 약 6천만 원 정도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지열 이용 검토서 작성 및 평가에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중열 전도도 측정 자료는 2009년도 개발한 지열자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별 열 전도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건물 신축 허가에 따른 지중열 전도도 측정 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유일하게 지열 설비만 지열 이용 검토서 작성 및 승인을 규정받고 있는데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설계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고 지열 보급이 활성화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 공동주택에 재생 열 에너지 의무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5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4년부터 민간 분양 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5등급 수준, 25년부터는 공공은 4등급 수준, 민간은 1000제곱미터 이상 5등급 수준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열, 지열, 수열을 포함한 재생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열 에너지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개별 난방 및 집단 에너지에 의한 난방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추결 기술은 물론 지열 히트펌프를 포함한 재생열 에너지에 대한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공동주택에서 최적의 열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공동주택에서 태양열, 지열, 수열 등 재생열 에너지를 생산, 추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열 에너지에 대한 의무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산정할 때 여론기기별 효율에 대한 손실을 환산하여 재생열 에너지에 대한 총 생산량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자립률을 산정할 때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만 모든 손실을 감안한 환산계수, 보정계수 2.7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열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는 1차 에너지 환산을 할 때 에너지 생애 주기라든지 열원기계 효율에 대한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나 지열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1000kWh 열 에너지를 생산하였다고 가정하면 같은 열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효율 80%인 경유 보일러를 사용한다면 손실을 감안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은 1250kWh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산된 재생열 에너지를 1차 에너지로 환산할 때는 보일러라든지 냉동기 등 여러 기기별 효율에 해당하는 손실만큼을 1차 에너지로 환산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총생산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제로에너지 자립률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였다면 이제는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열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참석자 분들한테도 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씀, 특히 꼭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 재생열 관련해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히 오늘 그 토론의 제목이 사실 우리는 신재생과 그 재생을 많이 혼용했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거의 리뉴어블 재생 에너지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정말 우리가 재생열에 집중해가지고 좀 컨센서스를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웰키네어 대표 박준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태양열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지금 보니까 태양열 기술이 개발된 데 그 한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애초에 그 기술 그대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독주택에 지붕이 얹는 형태로 시작해서 아직도 단독주택에 지붕이 얹습니다. 공장 지붕이 얹고, 그리고 대형 열 이용하는 것은 모하비 사막에 정말 거대한 토지를 이용한 그 반사판을 이용한 형태인데요. 근데 그 주택은 아파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태양열은 안 바뀌죠? 한번 보세요. 태양열은 반사판이 태양열 지별관하고 반사판이 있는데 여기 그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형상이냐면은 아침에 해가 저쪽에 뜹니다. 오는데 열은 안 와요. 오는데 한참 오다 보면은 지별관이 그늘이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만 열이 와요. 또 갈 때는 없습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 있죠. 누드 엘리베이터 수직형으로 딱 세우면은 어떻게 써요?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정면으로 태양을 봅니다. 정면으로 일출부터 보고 계속 추적이 가능합니다. 태양열이. 그러면 어떻게 효율이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높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이 왜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요, 이 소비자가 정부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이득이 나기 때문에 공장에서 하는 열은 다 이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지원이 없어도 서로 쓸 수 있는 데면 수직형으로 하고, 그냥 수직형으로 하면은 빛 반사가 빛급으로 가기 때문에 파라볼라 안테나식으로 쭉 적층을 시키면요, 정말 여기 합니다. 지별관의 글을 또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됩니다. 좀 크게 하면은. 근데 지금 현재 자세히 보시면은 지별관의 그늘 자체가 3분의 1을 잡아먹습니다. 30%를 잡아먹어요. 그걸 전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수직으로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일출부터 일몰까지 트래킹하면서 지별하면은 지별관의 그늘이 극히 미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설비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세울 수 있고 고층 건물대로 세울 수 있고, 그게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고 단독주택 지부처럼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고 액센트가 되는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패널에서 R&D 관련해 가지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문의 후속 세대가 끊어진다. 이거는 그 생태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례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신재생 열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할 것이 없다. 이것이 일몰의 정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기평 측에서 정말 해야 할 연구가 많다. R&D의 중요성 정말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재생열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일몰 올해까지만 지고 내년부터 다시 떴으면 하는데 한번 의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기평의 효율 향상 PD 이윤빈입니다. 제 분야가 이제 신재생 쪽이 아니고 효율 향상 쪽이고요. 전체 에너지 관점에서 수요단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재생에너지, 특히 열에너지에 대한 활용 확대 부분이 상당히 이슈고, 그 관점에서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들으러 왔고요. 일몰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중요 사항은 상당히 무거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 모두 다 모아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야지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들이 지속적으로 마련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 속 시원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경청하고 또 가서 의견을 이제 나눌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자기 소개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협회 임한빈입니다. 제가 듣고 저도 오늘 뭐 좀 들어보고 하려고 왔는데요. 저도 이제 뭐 좀 정책 제언을 하나 좀 해볼까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자 측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지금 아까도 발표가 됐지만 아리백 상황 진짜 국내 상황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아리백이라는 거는 산업체에서 재생 전기 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에너지도 전기 에너지로 환산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체에서 대부분 냉난방들이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재생 열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이것을 아리백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리백에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되게 목매달아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이 또 전혀 전기 에너지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이 사실은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한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언을 해서 아리백을 환산하는 데 있어서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열 에너지도 생산하는 만큼,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만큼 전기 에너지로 환산해서 아리백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앞으로 많은 산업체에서 이쪽의 요구가 오히려 더 오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K 아리백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이게 적용돼야 되는, 전때 외국에서 인정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국제사회에 어필을 해서 여러 에너지도 환산을 통해 가지고 아리백으로 선정할 수 있는 한번 방안도 우리가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제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CDC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급선무일 것 같은데, 지열 에너지가 됐건 태양열 에너지가 됐건 재생 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받으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물론 RE100과 KRE100이 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KRE100을 운영하듯이 그 범위 내에 신생 열 에너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가 이렇게 좀 협력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이루어진다면은 신생 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어떤 그 신생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저는 사실 충격이 중국보다 우리가 못하고 나는 걸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충격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그 RE100에 신재생 열 에너지를 포함시키고 그 포함시키는 그 이유는 RE100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이거든요. 신재생 열 에너지나 신재생 전기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설득시키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또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서, 또 신재생 열 에너지를 가장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 단초가 이 부분이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또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또 정부에서 또 힘써 또 일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외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고 있는 뭐 기업들이 있는데 그 RE100과 연결해서 지열 에너지를 좀 그 시설을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의견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은 그 난방을 하기 위한 전기 에너지를 또 줄이기 위한 하는 목적도 있긴 있겠지만은 충분히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대전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그 역할을 해서 세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여담인데 제가 84년부터 이 태양열 관련되는 연구를 했습니다. 건물 에너지 뭐 그 이제 이름 바뀌어가지고 신재생으로 아마 이동원 박사님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미 각광을 받는다 싶어가지고 이 분야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막상 저희가 프로페셔널이 됐을 때는 연급이 나오는 출처가 다르더라고요. 전력기금하고 애특기금. 그래서 그 비율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그 전기 것을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전기는 전기대로 정말 그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평가절하를 하겠습니까? 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이런 이제 공론의 장으로 오늘 자리를 이제 만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충분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솔직히 오늘 이제 환영사 양희원 그래서 직접 이야기한 거랑 먼저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열 부문에 대해서 기초 통계조차도 미비해서 이 정도로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것이 우리의 각박한 재생열의 현주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탄소 저감과 에너지 문제 관련해 가지고 현직 국회의원 거의 300명 되는데 진정성 있게 재생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또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분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진보 보수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후에 다시 한번 간담회 형태로 이 중에서 오늘 이제 패널 아니면 기조 발표해 주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간담회 형태 통해서, 물론 이제 보좌관님 계셔가지고 충분히 잘 전달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더운 정말 이제 삼복더위 사실상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열기가 바로 오늘 토론회장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이 열기는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희망 갖고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론에서 유일하게 재생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칸의 뜨거운 박수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양희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칸이 공동 주최한 재생열 에너지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